이동의 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목요일의 촉 가이드 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지원입니다. 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오늘이었죠? YTN 라디오 항출세, 항보선의 출발세 아침에서 이 자격시험, 이준석 대표의 자격시험을 비판을 했는데 저 들으면서 저 얘기가 저렇게 갑자기 나오는 게 맞나? 근데 우리 이동영 작가는 어떻게 봤습니까?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하겠다. 네. 그 전에 토론 배틀 하겠다. 저는 토론 배틀은 흥행에 성공할 거라고 봐요. 성공하는데 이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돌풍을 일으켜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 당분간 없을 것이다. 네. 다만 정말로 공천을 이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상당한 반발이 있고 만일 이것 때문에 공천이 떨어지면은 걷잡을 수 없는 당의 혼란을 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김재원 의원이 먼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경험이라든가 본인의 사상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포함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는 종합예술이라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시험을 본다는 건지 역사 시험 봅니까? 법률 시험을 본다면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문제였지 누군가는 이것 가지고 분명히 태클 걸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였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엄청 빨랐어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당대표 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했고 근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하고 김재원 최고가 처음 부딪힌 게 아니에요. 지난번 인선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것도 불쾌감을 표시했었거든요. 계속적으로 좀 부딪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들이 물론 당원과 일반 국민들이 선출로 해서 뽑힌 사람입니다만 우연찮게도 강성 이미지의 최고위원들이 다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강성뿐만 아니고 중도층으로 좀 확장해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딪힐 수밖에 없다. 다만 이게 집단 지도체제가 아니고 단일성 지도체제를 국민의힘이 채택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나오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소신이 확고하다면 밀어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오늘 당직 인선에서 사무총장 한기호, 정책위 의장 김도우, 원내대표 김기현.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거 보셨겠습니다만 상당히 강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위원들도 다 강성이고 지명직 당직 인선도 다 강성이에요. 한기호 의원부터 다 강성. 다 강성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럼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당을 꾸려나갈까 저는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강성이면 이 당직 인선은 좀 유화적이거나 혹은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을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모든 걸 강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준석 호가 나아가는데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특히 만일 이준석 대표가 중진들의 기득권을 조금 뺏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보인다면 지금의 견제는 견제가 아닌 것처럼 엄청난 견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 권영세 의원이 거론되다가 결국 한기호 의원이 지금 사무총장 했는데요. 강한 이미지이긴 합니다. 어떤 내막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탄생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불협화음이 빨라도 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결국 계속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는가. 만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컨벤션 효과로 국민의힘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당의 불협화음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좋지 않다. 예를 들면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그때 문재인 대표였죠. 그렇죠. 호남의 중진들이 당대표를 엄청 흔들어댔습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기억이 납니다. 흔들어대고 최고위원회에서 서로 고함치고 결국은 당 지지도 계속 빠졌거든요. 자중질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국민들은 어쨌든 간에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물론 본인들은 정당한 논쟁, 건정한 논쟁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만 국민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지지율이 굉장히 빠졌는데 이해찬 대표 시절 때는 당이 일사불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80석 얻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게끔 얼마나 단도리를 하느냐. 게다가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도 정치인에게 상당한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지도력, 리더십을 발휘할 텐데 예를 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 이거 시험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시험으로 안 되잖아요. 시험은 알죠. 여기도 들어보고 저기도 들어보고 중간점을 찾는다. 정답은 알 수는 있지만 이거는 시험으로 안 되는데 네. 이 대표가 시험 봐가지고 공수 주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는 네. 앞으로 더 잠재된 거거든요. 네. 정말로 이런 시도를 실행으로 옮긴다면 기존의 정치인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불신은 더 살아있다. 지금 김재원 최고가 한 것은 일단 뭐 견제구 차원이잖아요. 네. 이제는 견제구를 넘어서 위협구로 갈 수도 있다. 아, 그러다가 데드볼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데드볼을 맞춘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자, 다음은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본인이 한 건 아니고 대변을 통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야의 협공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국민이 가르치는 대로 큰 정치를 하겠다. 지금 어떤 뜻으로 읽힙니까? 모르겠네요. 여야 협공이라는 표현은 아니 처음 들어봅니다. 이제 유승민 의원이 몇 차례 예. 간보는 정치 하지 말라. 예. 2차례 정도 얘기했죠. 이거 이준석 대표도 뭐 버스 출발한다 8월달에. 네, 정시 출발한다. 예. 네. 이런 것들이 다 협공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당에서는 끊임없이 비판했으니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사람이 대권에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러니까 됐으니까요. 근데 국민의힘 쪽 야권은 그런 나의 우군이라고 봤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비판이 오니까 그럼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네. 근데 국민의힘이 왜 이러는지 윤 전 총장 잘 살펴봐야 돼요. 국민의힘은 지금 굉장히 탄력을 받은 상태예요. 그렇죠. 재보궐선거에서 역전승했죠.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젊은 당대표를 내세우면서 컨벤션 효과 누렸죠. 네. 그리고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을 앞서죠. 민주당의 본진이라고는 서울에서도 이기고 있죠. 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이 붙었고, 야, 우리 당 후보를 내도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8개월 후에 대권으로 가면 51대 49 되는 거 아니야? 윤석열 없어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외부에 데리고 올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왜 외부 사람을 데리고 옵니까? 오세훈 시장의 사례 경험을 봤잖아요. 네. 원래 꼴찌하다가 오세훈이 됐습니다. 나경원을 꺾고 예. 다시 마지막에 안철수도 꺾고 박영선까지 꺾었잖아요. 네. 3번 역전선했거든요.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윤 전 총장이 이 당 만드는 데서 뭐 도움을 줬습니까? 지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전략이었어요. 지난 재보궐 때 밖에 있던 안철수 후보가 1등이었는데 네. 의도적으로 편마하고 무시했거든요. 결국은 그게 먹혀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런 전략의 일종이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은 지금 이렇게 국민이 가르치는 대로 정치를 하겠다. 국민이 어떤 걸 가르쳤는데요? 국민이 이래라 했나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공부해라 했나요? 예. 예를 들면 그러면 여론조사를 가지고 판단했다 칩시다. 예. 근데 정치에 나와라 안 나와라는 반반이에요 지금. 예. 지지율은 1등을 달리고 있지만 또 비호감도 조사하면 여권 후보보다 더 비호감 더 높아요. 예. 그럼 그거는 국민들이 뭘 가르칩니까?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면 이거는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특히 대권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철학과 비전과 사상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벌써 3개월째 아무 얘기하지 않고 전원 정치하고 있거든요. 김 전 비대위원장이 네. 5월 출마를 얘기했잖아요. 5월에 나와야 된다. 네. 5월에 나와서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아직도 자기가 정치하겠다는 선언도 안 했어요. 네. 뭐 물론 뭐 공보 파티에 대변인 2명 임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인의 입으로 정치 앞으로 하겠습니다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메시지를 낸 적이 없습니다. 직접. 그러면 이거는 유승민 의원 말처럼 간보기 정치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뭐 6말 7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6말이면 6말이고 7초면 7초지 6말 7초는 뭡니까? 재판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7월 2일 날 있던 장모 재판. 어쨌든 국민의힘 입당은 더 늦어집니까 그러면? 아니 뭐 입당이야. 이준석 대표도 8월에 버스 출발시키겠다고 네. 했고 뭐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또 뭐 타임라인에 뭐 8월 말쯤에 만일 입당하면 문제는 없어요. 네. 어쨌든 거기 들어가서 국민의힘 당 후보들이랑 뭐 논쟁하고 토론하고 시기상으로는 아직은 문제 없는데 과연 대국민 앞에 서서 정치 선언을 본격적으로 하고 그렇게 정치 선언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는 전원 정치를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윤 전 총장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언론을 통해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포장이에요. 내가 어디 갔어, 누굴 만났어, 공부했어, 이 사진 많이 찍어가지고 그 내용, 관련 내용들 텍스트로 해서 보도자료를 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1차 포장한 거죠. 2차는 기자들이 포장해줬습니다. 열공 중이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예.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이 분야의 대가다. 젊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에 만났는데 이쪽은 그 사람들이 잡고 있다. 이렇게 2차 포장해줬잖아요. 네. 이제 본인이 정치에 제가 정치에 뛰어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지해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여러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기자들로부터 혹은 국민들로부터. 그럼 본인이 직접 대답해야 돼요. 그게 좀 쉽진 않을 것 쉽지 같아요. 않죠. 네. 그때 실수를 많이 하게. 반기문 전 총장도 그렇게 해서 그렇죠. 실수해서 무너진 거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김대중 전 대통령 자택에 가서 네. 방명록 썼잖아요. 예. 그거 논란이 됐잖아요, 벌써. 지금 뭐 철자나 이런 부분들 예.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문맥도 안 맞고 예. 어법도 안 맞고. 네. 그러니까 그런 준비한 방명록도 실수를 하게 돼 있는데 기자들이 바로 질문 던지고 거기서 하나하나 거기다가 본인은 지금까지 수사하고 처벌하고 이런 거 익숙한 사람인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안보 모든 질문에 답변을 받아야 될 텐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빨리 나오는 게 낫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 이렇게 계속 신비주의로 뒤로 미루다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대감은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저는 욕말칠초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다음 주라도 네. 입당 얘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를 하겠습니다. 선언하고 그렇죠. 선언. 네.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캠프를 꾸려서 정말 지금까지 여의도 바닥에 있었던 전략가들도 좀 모으고 또 공보 파트도 더 강화시키고 그렇죠. 뭐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 유승민 이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 돌아오면 좋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근데 뭐 이것도 전략적인 겁니까? 그렇죠. 견제고 던지는 거죠. 지금 사실은 뭐 홍준표 의원도 복당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예. 이 야권의 지지율 순위는 낮지만 홍준표 의원이 한 2위 정도가 되거든요. 만약 오게 되면 기존의 정치인들, 야권의 용들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럼요. 뭐 1등은 원래 견제를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지금 그걸 어떻게 버텨낼지 또 걱정이네요. 야권의 이재명 지사가 네. 야당에서만 공격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권에서도 엄청난 공격받는 거 아니에요. 안에서 받고 밖에서 받고. 네. 모든 이재명 제외한 모든 여권의 잠정들이 다 이재명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1등의 숙명이니까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습니다. 원희룡, 뭐 오세훈, 네. 유승민, 홍준표. 이 호락호락한 사람들입니까? 다 셉니다. 이게 정치란 밭에서 오래 굴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윤 전 총장이 그 협공을 네. 이번에 본인이 협공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막을 수 있을까 싶지 않을까. 여야에서 공격하는 거 어떻게 그럼요. 막을 것인가 쉽지 않을 것이다. 밖에서 또 안철수 대표 공격할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당 합당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 안철수 대표가 뭔가 좀 어려운 걸 요구를 하나요? 지금 당명을 바꾸자. 네. 당원도 개정하라. 네. 이거는 당대당 통합을 요구한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쉽지 않네요. 100석 넘는 국민의힘과 3석 있는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한다? 지분을 50%를 달라? 그럼 용납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요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이제 정치가 지금까지 봐온 스타일이 그런 건데 네. 자신의 정치는 옳고 기존 여의도 문법이나 여의도식 정치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2년도에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할 때 안철수 캠프 요구가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민주당 당원들 절반 50% 그리고 안철수 팬클럽 50%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결정하자고 했단 기억납니다. 말이에요. 그거를 민주당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말이 안 되는 방법.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그걸 계속 요구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본적 정치 상식 있는 사람이면 당대당 통합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일단은 당대당 통합인 것처럼 던졌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당대당 통합 던져놓고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자꾸 양보하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뭐 들어간다 이런 판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당대당 통합이면 절대로 통합이 안 됩니다. 네, 자 민주당으로 가 보겠습니다. 대선 경선 흥행 이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 말 따르면 일정을 그대로 갈 모양새입니다. 지금. 근데 지난주에는 안 그랬잖아요. 계속 뭐 미루겠다.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른데. 뭐가 정답인가요? 송 대표 입장은 네.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의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나머지 이재명 제외하고 이낙연, 정세균 등등등 네. 그래도 민주당을 일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결정을 못하고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른 건데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문제는 각 캠프 또 후보들의 측근들끼리 지금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장 윤영찬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단체 카톡방에 올려버렸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단체 카톡방에 이재명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기분 좋을까요? 아니요. 부글부글 끓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불협화음이거든요. 이게 밖으로 나가면 지지율은 떨어져요.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혁신을 위해서 영선에 30대 중반에 젊은 정치를 당대표로 내세웠는데 민주당은 밥그릇 싸움 하네? 아직까지 싸우고 있네? 네. 결국은 후보들의 유불리 때문에 경선을 미루느니 안 미루니 하네? 그러면 지지율은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송영길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된다. 이제는? 미루든 아니면 그대로 치르든 지금까지 이렇게 민거적되면 안 돼요. 결단을 확실하게 내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결단할 것 같습니까? 결단 못할 것 같습니다. 결단을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 일단 이 경선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는 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다, 집단 합숙으로 한다, 아바타들이 토론하는 뭐 메타버스 방식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경선 방식이라는 게 후보들 뭐 이번에 컷오프 하면은 뭐 6명 정도 네. 최종 남잖아요. 네. 1번부터 6번까지 쭉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1등 후보를 나머지 후보가 다 공격하는 거. 뭐 그런 방식이 지금까지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똑같죠. 네. 뭐 그게 무슨 재미냐. 그러니까 경선 방식을 좀 바꿔보자. 물론 아이디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흥행이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 흥행 차원에서 바꿔보자. 근데 국민의힘 경선이 흥행된 게 뭐 경선 방식이 특별해서 흥행됐습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자신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자꾸 따라하거든요. 아하. 국민의힘의 이준석 돌풍 보니까 그래 그럼 우리는 젊은 이동학을 최고위원으로 젊은 김한규를 청와대에 놓고 그렇게 따라해서는 이루밖에 안 되죠. 아루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전략가가 과연 지금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춤추고 뭐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런 전략 아닙니까?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예전에 새누리당 때인가 그때가 기억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때 김무성 의원이 자신이 조롱받았던 옥새 들고 나르샤 그거를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 영향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힙합 패션을 입는다, 노래 부른다, 춤춘다, 게임한다, 뭐 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빼고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지율 오릅니까? 그렇게 해서는 오르지 않아요. 지난번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때 뭐 우리 이동영 정면 후보랑 인터뷰도 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최고위원 경선 전에 춤춰가지고 상당히 화제가 됐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최고위원 됐습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런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그냥 기술이잖아요. 기술. 이런 잔기술. 잔기술로 흥행이 될 수 없다. 안 됩니다. 그럼 한번 짚어주세요. 흥행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철저한 중립이기 때문에 어느 당을 위해서 조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뭐 어느 당이 아니고 결국은 어떤 기술보다는 어떤 사람 국민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럼요. 그런 사람이 나오든지 간에 그런 정책이 나오든지 간에 선거라는 것은 가장 큰 거는 이제 인물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당이고 뭐 그거는 정당과 인물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책이 제일 끝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정책 좋아서 찍어준 건 아니거든요. 정책은 정말 마지막이죠. 어느 당 출신이 어느 인물이냐는데 비슷비슷할 경우에는 정책이 승부를 갈라요. 예를 들면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됐던 그 선거, 그거 그 충청도 세종 행정수도 이전 그거 없었으면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이 안 됐어요. 상당히 컸습니다. 충청표를 많이 가져왔죠. 그렇죠. 바로 그런 거거든. 그럴 때 정책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런 아젠다를 흔들 수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전체 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큰 걸 갖고 와야 돼요. 크게.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그게 실례입니다. 이거. 예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전부 다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그러면은 서울에 대학이 상당히 많잖아요. 다 서울에 몰려 그러면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학력 문제 없앨 수 있죠. 그다음에 이 땅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 지금 서울에 지을 땅이 없어서 공급이 안 되는데 공급해서 할 수 있죠. 해결되네요. 지방 공동화해서 해결할 수 있죠. 인구 분산 해결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놀라야 될 것 같죠. 서울에 있는 사람, 서울 그 대학 출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판을 흔들 수 있는 정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춤추지 말고. 아우, 이동혁 촉은 대단한 것 같아요. 뭐 하나 던져줬는데 민주당에서 받을지.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죠,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오늘 예까지 마지막에 들어주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오늘 하루의 뉴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명승부 2부 시작합니다. 야당에서 첫 대선 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부산의 삼선 의원 하태경 의원 전화 연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하태경입니다. 예, 오랜만에 통화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먼저 대선에 나서게 된 이유 먼저 좀 들어볼까요? 한마디로 하면 이제 시대 교체고요. 예. 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21세기인데 예. 대한민국 리더십은 여전히 20세기다. 그래서 사실은 저하고 이번에 이준석 대표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한 3, 4년 전부터 새로운 미래 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호흡하고 이슈 파이팅을 해왔고 이제 그 저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예. 지난번 보궐선거 때 확연히 드러났고 예. 이번에 이제 당대표 선거 때 굉장한 에너지 그리고 지금 우리 당에 쇄도하고 있거든요. 2030 신규 당원들이. 예. 그래서 이제 당은 바뀌고 있고 이제는 국가를 바꿀 때다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국가, 새로운 시대 이런 비전으로 나왔습니다. 그 시대 교체라고 하는 말씀이 그 흔히 여의도에서 대선 이야기할 때 나오는 시대 정신 뭐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시대 교체가 시대 정신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세종시를 찾으셨던데요. 세종시 수도 이전 국민투표하자. 이 국민투표는 과거 헌재 판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하자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헌재 판결 이제 관세헌법이 위반된다는 건데 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예. 이제 가장 빠른 방법이 예. 그리고 이제 그 편안한 방법이 예. 국민투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헌을 하려면 예. 이제 국회를 또 통과해야 되고 그죠? 예. 뭐 이런 게 있고 또 다른 개헌 조항이랑 섞일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근데 이 단일 의제로 국민투표에 붙여서 이제 뭐 투표자 하는 사람 과반 이상만 되면 통과되기 때문에 국민투표 방식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 대선 투표하고 같이 하자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이번 대선 때 동시에 하자. 예. 그럼 비용도 줄고요. 예. 수도 이전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수도로부터 출발한다는 취지고요. 예. 시대 교체를 수도 교체부터 시작하다. 왜냐하면 이 20세기 시대가 예.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한 그런 과밀 시대가 이번 부동산 그 사태로 그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울은 뉴욕처럼 이제 세계 경제 문화 중심지로 이 수도권 규제도 심해요. 예. 그래서 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청와대까지 이전하게 되면 오히려 서울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다. 경제 문화적으로.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국토의 중심지인 세종을 중심으로 한 대전 충청권이 또 도약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지역까지 파급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다. 뭐 우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워싱턴, 뉴욕 관계. 그런 시대로 바꾸자는 거죠. 예, 뭐 저도 뭐 의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뭐 지방 공동화 현상도 있고 서울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지방 분권도 있고. 근데 이게 세종시로 수도 이전만 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겠느냐? 다른 방법도 함께 정책적으로 생각해 보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출발이죠. 그게 출발이고. 이제 다른 지방 집중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메가시티입니다. 스마트 메가시티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게 이제 미래도시인데요. 미래도시는 기본적으로 IT 인프라가 엄청 투자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를 하려면 도로마다 칩을 다 깔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적 도시가 불가피하게 되고 여기 그리고 이렇게 큰 지역이 두 지역으로 나뉘는 거죠. 이 스마트 메가시티와 주중 스마트 메가시티 업무하고 주거가 있는 그다음에 주말에는 여가를 즐기는 그 외곽 지역 이런 식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그래서 스마트 메가시티를 요소에 전국에 이런 거점 지역을 정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게 미래형 도시고 미래형 국가다. 그 첫 출발이 바로 수도 이전이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복지에 너무 치우쳐 있다. 성장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말씀하셨던데 그럼 복지를 지금보다는 좀 줄여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과 복지를 대립해서 보는 게 20세기 프레임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돈을 많이 벌어야 많이 쓸 거 아닙니까? 돈이 없는 게 어떻게 많이 쓸 수 있습니까? 이거는 증세에 대한 조세 저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21세기적인 사고는 성장과 복지를 대립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거의 모든 후보들이 성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마치 저성장이 당연한 것처럼 성장 체념론이 너무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큰 복지를 이야기하는 게 저성장 큰 복지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성장을 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발로 떼야 된다. 어쨌든 성장 담론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도 제 약속 중에 있는 거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개도국 시대 때와는 좀 달라서 과거처럼 그렇게 급속도의 성장을 가능하겠느냐 매년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 시야가 국내만 보니까 그런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으로 내세우는 게 바깥을 보고 그래서 K 이제 산업 수출인데요. 제품 수출을 뛰어넘는 산업 수출인데 산업 문화 수출을 해야 된다. 이미 BTS나 문화 수출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못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 투자는 있는데 예를 들면은 부산 같으면은 부산 거제 조선산업단지 아닙니까? 이 조선산업단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탄소 중립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럼 이걸 인도네시아가 원양어선 3,000척을 지금 만들려는 국가 계획이 있는데 이런 거랑 결합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의 거제도 같은 산업단지 거기다가 문화까지 교육까지 포함시켜서 산업문화단지를 개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기고 우리 일자리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전 세계에 K 경제벨트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외국을 많이 나갈 겁니다. 이런 우리의 그 K 경제 용토를 확대하기 위해서. 근데 최근에 인터넷에 조금 재미있는 짤들이 돌아다니던데 그 부산에서 가장 많은 인구 유출이 있었다. 보니까 다들 수도권으로 많이들 떠나시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이제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싶은데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뭐 시대 교체, 세종시 수도 이전 첫걸음 이런 것들도 역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그렇죠. 스마트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 공약이었고요. 그리고 부산 경남의 김경수 지사하고도 그리고 울산의 송철호 시장하고도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뜻을 모은 겁니다. 그리 가기로.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 비전을 명확히 수립해줘야 자발적으로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에너지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간보기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의원님도 뭐 비슷한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요. 이제 간보기는 누구야 윤석열 총장 한테는 적절하지 않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마음, 그래 제가 오늘 다른 데서도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우리한테, 국민의힘 보수 세력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권에 대한 희망이 강하지 않을 때, 윤석열 총장 때문에
집권을 할 수 있다. 예. 집권 정당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희망이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이 희망을 준 사람에 대한 그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검증의 과정 중에 이제 최근에 보면 그 약간 그 선문답하던 그런 발언들이 좀 있어서 예. 이런 거는 국민 소통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직구성으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뭐 조언을 드린 것이고 자꾸 이제 언론들에서는 대립을 시키려고 노력을 네. 하는데 예. 윤석열은 우리 편이고요. 예. 윤 총장은 우리 편이고 경쟁을 하더라도 적대적 경쟁이 아니라 우호적 경쟁을 할 겁니다. 예. 근데 아직도 사실은 정치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측근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승민 의원의 이야기는 그러지 말고 직접적으로 빨리 뛰어들어라 이런 얘기 같은데 김정일 전 저는 뭐 예. 멀지 않았다고 보고요. 예. 언론에 직접 나타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스타일이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준비가 완료되면 아주 폭발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경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스케줄이 뭐 8월 말 9월 초부터 경선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전까지는 예. 뭐 등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 윤 전 총장은 우리 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안철수 대표는 어떻습니까? 안 대표도 우리 편이죠. 안 대표도 왜냐하면 안 대표가 지난번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랬고 예. 먼저 이제 합치자고 했고 더 큰 국민의 힘을 만들겠다고 했고 근데 이제 가끔씩 지난번에 했던 말을 해서 좀 오락가락하는 예. 면이 있어가지고 예. 또 이제 당명 바꾸자고 이제 예. 제안을 해서 제가 오늘도 페이스북에 쓴소리를 좀 했어요. 얼마 전에 했던 말하고 왜 금방 바뀌냐 한두 달 전 이야기라. 예. 그래서 안 대표는 좀 자기 말의 무게를 좀 생각을 해서 진중하게 말씀하시고 좀 그대로 지키는 그런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당대당 통합은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국민의당에서 그걸 원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당대당 통합 가능하죠. 가능한데 예. 이제 당대당 통합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이제 당명 바꾸자는 거는 지금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국민의힘은 젊은 정당이 된 거예요. 예. 오히려 국민의당보다도 젊은 정당이 됐고 국민의당보다도 더 중도 확장성이 높은 정당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당명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다 새로운 당이 되면 사람들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예.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예. 단순 득실을 생각해도. 그래서 좀 국민의당 측에서도 우리는 최대한 예우를 할 겁니다. 예. 최대한 예우를 할 건데 좀 신속하고 조건 없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권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인격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책이 아니라 인격 문제를 거론한 건 너무 조금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트럼프 보면 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지사. 트럼프 그러니까 예. 아니 트럼프 처음에는 예. 좀 환호했던 면도 있는데 예. 최근에 보면은 미국 부정선거했다고 아직도 그 쿠데타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때문에 국격 손상이라든지 국론 분열 워싱턴에 가서 난입을 해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예. 사람도 죽고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최소한의 인격적 테스트를 해야 된다, 필요하다. 예. 그런 면에서 이 지사는 정책 검증보다는 그 인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인터뷰 시간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연락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세상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시간입니다.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 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일단 총평부터 해주시죠. 예, 김성애 대변인 해주시겠습니까? 예, 송영길
대표 무엇보다도 청년 이야기 좀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모양새를 갖췄고요. 그리고 집권당답게 백신, 부동산, 경제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한 모습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할 역할과 대선 주자가 할 역할을 좀 나눠서 봐야 될 텐데 누구나지 프로젝트가 참 좋은데 너무 강조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들었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은 최근에 이제 이준석 당대표의 등장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막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협치도 가능하겠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가운데 찬물을 확 끼얹어 주셔서 국민의힘이 원래 스탠스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들게 했다. 일단 그렇게 좀 평을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송영길 대표 그 연설부터 좀 평을 하자면요. 좀 약간 상대당으로서 걱정은 좀 된다. 확실한 그 강성 친문과의 거리두기 메시지가 확실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컨대 이제 조국 문제라든지 아니면 원전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용기가 있었다. 그렇지만 좀 걱정도 된다. 뭐 이렇게 총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김기현 원내대표의 연설은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이 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점은 사실 뭐 듣는 분들 입장에서 속 시원했죠. 특히 이제 광주 최근에 카페 사장님의 말들을 이용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떤 입장을 공개적으로 잘 말씀을 해줬다라는 게 있는데 좀 정책적으로 더 세게 비판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그 연설 자체가 레토릭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하게 정책적으로 타겟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 그렇게 남고 있습니다. 예, 송영길 대표가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뜨니까 그럼 우리도 젊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전 뭐 이게 대증요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을 가지고 청년 문제가 있으면 청년 담당자를 하나 두겠다고 하는 건데 청년 담당자를 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좀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들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우리가 불과 지난 한 2달 전쯤에 청와대에서 그 2030 청년 TF라고 해가지고 그 이철희 정무수석을 필두로 한 아주 뭐 강한 레드팀 하나를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청년 TF를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청년 문제에 대해서 아주 밀도 있는 관심과 뭐 케어를 해가지고 우리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출범한 팀이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또 다시 청년 특임 장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실상 지금 정부조직법상 거의 실현이 불가능한 말하자면 그냥 공수표 남발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청년 특임 장관 하나 나온다고 그 청년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 오늘 연설에서 민주당 386 의원들을 향해서 한때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분들이 대한민국 체제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386이 기득권이 됐다 수구다 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민주화 투쟁의 경력을 이게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 이거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는 대충 다 이해는 하실 건데 문제는 이게 너무 레토릭으로 가다 보니까 좀 이런 좀 거친 표현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거듭 반복하자면 사실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안을 조금 더 아주 농밀하게 이야기를 했었으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이런 수사나 뭐 이런 쪽에 이 연설이 매몰되다 보니까 다소 좀 거친 표현들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거 송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언급했는데 결국은 뭐 어떻게요? 홍남기 부총리를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기획재정부를 빨리 떼서 기획부 따로 하고 재정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정을 관심을 가진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건 알겠는데 이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될 때거든요. 기획이 없다. 집을 빚을 갚겠다는 얘기는 좀 충격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성공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지금은 당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20대 청년 고독사를 언급하면서 김어준 씨 출연료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게 아마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이것도 논리적 비약 아닙니까? 이거 뭐 문재인 정부에서 김어준 씨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 내용이 제일 아쉬웠었어요. 사실 뭐
이게 만약에 이제 김어준 씨 이제 출연료를 이야기하려면 저는 보다 더 울림이 있으려면은 그 같은 방송국 안에서 뭐 불안정 고용하는 파트타임이라든지 예. 프리랜서라든지 뭐 다양한 그 방송국 내에 있는 불안한 노동 그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어야 됐는데 고독사는 좀 너무 그 논리적 비약이 좀 심하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김성애 대변인 이야기처럼 이준석 당대표가 돼서 지금 그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네, 다들 박수치고 변화가 아마 있을 모양이다. 근데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의 연설은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워딩이 좀 셌다 그럴까요? 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저는 뭐 있었다. 이게 역할 분담을 잘 하고 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 국민들이 가지는 불만들을 또 제때제때 해소해 주는 것도 정치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중화제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중도, 실용, 이런 진보적 아젠다들을 많이 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우리 당원들 또 뭔가 보수세가 강한 이 영남 이제 유권자들과 당원들을 위한 어떤 정치적 해소 역할도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긍정적으로 선회해 봅니다. 저는 이게 물 들어오면 노젓는다는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김기현 원내대표 지금 너무 신나셔서 서갖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그 배 뒤집힙니다. 조심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만났는데 안철수 대표 측에서 당명을 바꾸라 혹은 당헌까지 바꾸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네. 당대당 통합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게 받을 수가 전혀 없는 내용이죠. 예. 이게 요 내용을 좀 다시 좀 뒤돌아가면 저희가 비대위가 이제 끝났지만 비대위 말기에 저 주호영 대표와 안철수 대표 간의 합당 논의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원칙 있는 합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별다른 것이 아니고 중도 실용 노선의 정강정책, 나아가서 청년과 여성을 배려하는 정강정책이 그런 식으로 정강정책을 바꾸면 조건 없이 합당을 하겠다고 이 주호영 대표와 안철수 대표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었거든요. 예. 당명에 관한 논의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명을 꺼내자는 것은 사실상 신설합당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신설합당이 되면 당명이 바뀌고 정강정책이 바뀌고 무엇보다 지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굳이 신설합당 그다음에 당명 개정은 결국 국민의당에서 일부 지분 요구를 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일부를 지키겠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네. 예, 그래서 합당은 좀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심지어 오늘 이 지역위원장 공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한 3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뭐 독립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합당을 목적으로 한 사람, 합당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 급하게 지역위원장들을 모아서 어떤 세를 꾸린다는 것은 지분 요구 이상으로는 납득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뭐 이준석 대표가 8월에 버스 떠난다. 또 윤 전 총장이 합리적 선택을 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도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간보기 정식 그만하라. 이런 발언들. 김 대변인이 볼 때 어떻습니까? 윤석열 총장 없어도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런 뉘앙스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1대1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네. 보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지난번 4.7 보궐선거에서 자강론으로 승리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경험을 다시 살려가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봐서 안철수 대표도 윤석열 씨도 둘 다 빨리 움직여야 되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재섭 비대위원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버스 탑승 관련돼서 약간 힘겨루기처럼 모양이 좀 비춰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 결국에는 지금 누가 뭐래도 우리 지금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는 대선 국면일 텐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이준석의 시간이고 정치권 전반으로 보자면 대선 주자의 시간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겹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호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제3지대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당에 입당을 하지 않고 제3지대에서 자신의 몸값과 자신의 브랜드를 더 키워가려고 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반면에 본인이 당대표로서 가장 이 힘이 있는 지금 약간 언론 허니문 그다음에 당 허니문 기간 아니겠습니까? 이때 본인이 주도권을 강하게 잡으려고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 좀 합이 잘 안 맞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예측을 해보고요.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은
뭐 7월 늦어도 7월에는 아마 이 입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월이요? 네. 김 대변인 동의하십니까? 늦어도 7월엔 입당할 것이다. 그 정상적인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그러함이 마땅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게 정치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지금 나 정치하겠다고 선언조차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 지금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그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잖아요. 계속 행보 정치만 하고 있고 모든 메시지가 전원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현장에 방문해서 기자들이 이 급작스럽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약간 애매모호한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직 본인이 가지는 메시지 시스템이나 어떤 정치적 시스템에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뭔가 시스템과 노하우가 있는 정당과 같이 대선 행보를 같이 하는 것이 보다 본인에게도 더 유리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과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한 2차례 지금 당대표를 향해서 좀 견제 아닌 견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김재원, 정미경, 조수진, 또 배현진 의원, 그다음에 이번에 임명직 위원들 보면 사무총장의 한기호, 정책위 의장의 김도욱, 또 원내대표는 김기현. 근데 지도부하고 지명직 또 원내대표가 다 강성 이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고 어떻게 이게 불협화음 없이 잘 굴러갈까요? 불협화음이 있긴 하겠지만 당에서는 당대표가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좀 공동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정하면 가는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 저는 먹힐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율 지금 이준석 대표 덕분에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반기를 든다? 저는 그렇게 크게 저항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김 비대위원도 같은 생각입니까?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그 여론조사에서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당대표에 취임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당 전체 입장에서도 그 최고위원들 입장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위상을 지금 이준석 대표 위상에 대해서 뭔가 공격을 하거나 흔들거나 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지금 한기호 사무총장의 인선에 대한 논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과거에 5.18 발언 망언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께서 그리고 당원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이 비판받아야 될 부분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지만 조금 제가 그나마도 변명을 좀 해보자면 나눠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인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근데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사실 어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실무자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특히 대선 국면을 앞두고 사무총장의 역할은 훨씬 더 공정하게 그다음에 주변의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쨌든 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적화된 사람이 사무총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기호 사무총장은 적어도 그런 역할은 정말 잘할 뿐이다라고 당내에 여러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을 지켜왔던 많은 분들의 전언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비판받아야 될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실무자로서 책임 있게 또 본인 스스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은 맞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안심하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공군 이중사 사건을 포함해서 군 개혁의 이야기, 군 사법제도도 개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한참 나오고 있는 이 시절에 군인 사무총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겠나. 그 국민의힘의 개혁의 방향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는 점에서 초반에 개별 안건에 대해서 다루는 과정에서 상당한 실수가 있을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호남에 대해서 구애를 했고 또 사과도 했고 그 이후에 원내대표단도 찾아서 또 사과하고 그래서 호남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죠. 오른 상태고 이준석 대표가 대표된 뒤 첫날 또 광주 찾았고 내일 호남을 또 찾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만큼 구애를 하는데 이렇게 그 5.18에 대해서 망언한 의원을 굳이 왜 사무총장에 앉혔다? 혹시 그 이유는 알고 계세요? 제일 권영세 의원 이야기가 나왔다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 물망에 오르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한기호 의원이 그 내정된 것은 결국 한기호 의원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좀 제일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과거에 대한 발언, 과거 그 망언에 대한 이 책임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결국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극복해 나가고 국민들께 해명하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없겠다라는 그런 이 다짐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거를 국민들께 신뢰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내 발언권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최고위원과 대표 이렇게만 당의 입장과 당론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은 그 당론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소신과는 크게 무관하게 우리 지금 쇄신 지도부의 메시지랑은 반대되는 어떤 행보나 메시지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논객으로서 진짜 보수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지금 잘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론의 힘을 얻어서 전 당대표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실전에서 인사는 또 다른 문제다. 인사가 만사인데 그런 적절한 사람을 찾는 그 실무적인 역할을 이준석 대표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첫 번째 암초가 전 한기호 사무총장의 인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준석 대표가 이 수술 CCTV에 관련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CCTV가 수술실 내에 설치되면 의사들이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첫 번째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것은 이게 지금 7년 된 법안이거든요. 네네. 논의할 때만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고 두 번째는 위축된다는 것은 이게 전형적인 의사들이 주장했던 논리인데 네. 그대로 따라왔다. 이게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지도자의 워딩인가? 이렇게 조금 왜냐하면 국민의 80% 찬성하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이준석 대표한테는 위기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찬반의 근거가 뚜렷하게 있고요. 물론 그 반대를 하는 의사들이 소수인 건 사실이죠. 예. 그렇지만 이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직업에 있어서는 그 의사들의 의료 환경, 이 직무 환경을 우리가 또 잘 보존해 주는 것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논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절충적 대안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요새 그 절충적 대안으로서 나오는 어떤 의사분들의 이야기가 보면 이 CCTV 자체를 의료기구 수술실 내부가 아니라 뭐 인접해 있는 출구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의료 사고를 지금 개별 의사나 의료기구들이 모두 책임지게 돼 있는 지금 이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의료 인력, 의료 기구들 모두가 참여하는 배상보험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예. 사실 지금 여야는 무조건 찬성과 무조건 반대라는 식으로 토론을 사실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오래 묵은 법안인 만큼 이제 좀 정말 국민의힘 입장이 무엇인지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좀 터놓고 토론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유보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의사들이 불쾌하니까 CCTV 달지 마. 이거 아닙니까 지금? 불쾌라기보다는 저는 뭐 이거 극심한 스트레스를 참 받는다고 받아들이기 합니다. 어려운 일이고요. 20%가 CCTV 설치에 반대하는 것 자체도 전 사실 거꾸로 좀 놀랍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예민한 문제라고 하셨고 중간에 타협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타협 아닙니다. 이 입법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헷갈리실 수 있는데 처음에는 수술하는 장면까지 찍어야 된다는 극단적인 주장부터 밖에 찍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오고는 가는 가운데 결론적으로는 CCTV를 실내에 설치해도 최소한 내가 원래 수술을 하기로 했던 그 사람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들어와서 대신 수술을 하는지를 보게까지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구체적인 의료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도 되지 않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까지 합의를 해왔는데 7년 동안 이 과정을 갑자기 모른 척하고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고요. 그냥 깔끔하게 의사 편이라서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히시면 그대로 국민들이 선택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의사 편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국민 편이고요. 아직 추가적으로 더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그 유출되는 문제, 그러니까 CCTV 촬영분이 이제 유출되는 문제나 아니면 그 내부 고발 제도 같은 것들은 아직 충분히 논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 제도를 논의하는 만큼 정말 결과적으로 이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정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하면 되죠, 법안 소위에서. 네, 그래서 이제 논의에 들어가면 되겠다. 저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이 CCTV 건 가지고는 공세로 전환할 기회가 생겼다. 뭐 이런 평론하는 사람도 있던데 한번 지켜보고요. 민주당이 대선기획단장의 서수민 개그콘서트 전 PD를 검토 중이다. 이런 이준수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등장으로 뭔가 혁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안에서 있는 건 사실이고 예. 그래서 일부 뭐 청년들 중에서 기획단장을 맡겨야 된다라는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들은 나왔지만 예.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이번 주 예. 금요일이나 돼야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옵션을 열어놓고 논의를 할 것인데 예, 이게 지금 무슨 쇼하는 식으로 해서 되는 문제는 전 아니라고 예. 봐서 좀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예.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청년이 기획단장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게 잘못하면 쇼처럼 비춰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질문 한번 드려봤는데 어때요? 저는 쇼라도 해야 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좀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20대, 30대 유권자들의 마음을 아는 것은 또 20대, 30대의 정치인들과 20대, 30대 동년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뭐 온라인 대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50대, 40대라고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선 기획 과정에서 20대, 30대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그 특히 주요 요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 안에 젊은 사람들이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여야를 막느라고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곧 대선 출마를 할 것 같은데 추 장관의 출마 여부를 가지고 또 대선판의 유불리를 따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추 장관이 나오게 되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 어떻게 보세요? 저 뭐 크게 동의하지 않고요. 추 장관은 콘텐츠와 메시지를 가지고 승부를 볼 것이기 때문에 등장 자체가 윤석열 씨에게 반대적으로 반대급부로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먼저 들어보는 게 순서겠죠. 네, 저는 그 추미애 장관이 나오면 땡큐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 추나땡이라는 말이 사실 뭐 윤석열 총장한테는 더더욱 해당되는 말일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이렇게까지 올려놓은 것은 결국 추미애 법무장관의 역할이 또 톡톡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다. 네, 환영하는 입장.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화이트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이천 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소방관 한 분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소방관 한 분이 고립되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상황일까요? 굉장히 안타까운 이제 상황인데 초기에 들어갔던 다른 분들은 다 탈출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예. 한 분이 고립되어 있는데 이 물류센터라고 하는 것은 일반 건물과는 달리 층고가 한 층의 높이가 2배 이상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많은 그 물건들이 즉 박스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전부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염 자체도 세고 그다음에 이 층고가 높기 때문에 불이 자꾸 위로 올라가는 이제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뜨거워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선 소방관이 다치지 않아야 되는데 현장을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예. 이게 농연하고 화염을 피해서 나오다가 다른 분들은 탈출하고 한 분만 고립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농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농연요? 예. 예. 말 그대로 연기가 촉촉한 거 있죠. 농도가 깊은 상태. 예. 예. 그러면은 안 되니까 보이지가 않죠. 인화물질이 조금 뭐 화학물질이나 이런 게 또 있었나 보네요. 알 수는 없겠지만은. 화학물질은 거기 물류센터니까 화학물질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물류에서는 화학물질보다는 그 포장지가 물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장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화염이 센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연기가 제대로 안 빠져나갔으면은 연기가 진해지고 그래서 뭐 호흡도 아무리 우리 산소통을 갖고 있더라도 불편해질 거고 그다음에 연기가 진하니까 농연이 되니까 우선 보이질 않죠. 예. 계단 같은 게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아서 아직도 갇혀 있으신 것 같은데 빨리 좀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재 원인은 어떻게 추정되고 있나요? 이 물류센터 구조는 주로 이제 뭐 화염
자체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주로 전기적인 거죠. 왜냐하면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아하. 바닥에는 컨베이어도 있고 위에 한 층이 높다 보니까 렉이 3층 정도로 돼 있는데 거기는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장치, 기계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 기계장치에 연결된 전기 부분에서 일어나지 않았나. 뭐 그렇다면 조명기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예. 아직은 뭐라고 속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근데 이 물류센터가 이제 부지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거 이게 소방법상 당연히 스프링클러도 달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죠. 소용이 없었나 보죠? 스프링클러는 당연히 달아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예. 반드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예. 아직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죠. 예. 왜냐하면 스프링클러가 나오면 물이 떨어지는데 예. 그게 내부에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아직은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화재는 그 소방차의 진입이 쉬웠습니다마는 예. 사실은 이 불법 주정차가 화재 진압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건 법으로 바꿀 방법이 없나요? 근데 우리가 제도로 이제 사고만 생기면 자꾸 이제 법 제도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의 양식이에요.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류센터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불법 주차를 안 해도 될 텐데 예. 왜 거기 남의 공간까지 그리고 많은 추억들이 드나드는데 예.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불법 주차를 하는지 참 안타까운 예. 심정입니다. 다행히도 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은 상당히 빨리 대피를 해서 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나마 그건 큰 다행입니다. 그나마가 아니라 당연히 피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일찍 조기 경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그 근로자들은 다 200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예. 근로자들이 다 대피한 건 이건 참 불행 중 다행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학교라든가 아니면 예. 이렇게 큰 기업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소방 교육을 받고 이런 매뉴얼이 있나요, 혹시? 받는 곳이 많이 있죠. 자체 있습니까? 교육도 하고 예. 소방관들을 초청해서 예. 교육도 하는데 문제는 모든 시설 감염 연기를 감지한다든지 열을 감지하는 시설들이 항상 제대로 작동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 위주 관리가 안 되면은 작동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작동이 되면은 물이 내려오고 해서 이게 이제 초기 진화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결국은 이런 큰 화재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대형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원으로 한 명 항상 소방 관련해서 이 여러 가지 관리하고 살펴보고 하는 직원을 원래 뽑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위주 관리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서로 자체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요. 저도 이제 교회 나가는데 교회에서도 보면 소방 시설이 이제 교회 규모가 지하실도 있고 하니까 예. 시설을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내지 4번 정도까지는 정기 점검을 받고 와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방 물류센터 같은 데서는 자체 직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그 전문 소방관들이 와서 점검을 해주고 전부 위주 관리를 해주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제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주 관리하고 점검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는 것은 이제 차후로 우리가 한번 정밀하게 조사를 해봐야죠. 예.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광주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철거 건물의 경우에는 어떤 매뉴얼을 지키면 사고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번에 그 철거 해체하는 과정을 구청에다 제출해가지고 허가를 예.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만 하면 그런 위험들이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이번 광주 사태 같은 데서는 저는 가장 문제점으로 삼는 것이 거기는 광주에 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그 건물 앞을 도로 옆을 지나다닌다고요. 그러면은 예. 광주시의 동구나 광주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냐 하는 건 진짜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시민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민심은 숫자다 시간입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국정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예, 국정 지지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자 리얼미터는 지난주 월화수목금, NBS는 이번 주 월화수. 저 이제 청취자들께서 보실 때 지난주와 이번 주 좀 연속적 흐름에서 좀 보시고 뭐 조사 방법에 익히 뭐 말씀하셨으니까 그 차이를 유념하시고 들으시면 한결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얼미터 YTN 의뢰로 지난주 7일부터 11일 5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전국 2,512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긍정평가는 지난 주간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38.5%, 부정평가는 0.3%포인트 하락한 57.6% 각각 보였고요. 오늘 발표되었죠. MBS 조사 월화수 3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전국 1,004명.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43%, 부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한 50% 각각 보였습니다. 예, 월화수 조사한 조사에서 긍정이 오르고 부정이 떨어졌다는 것은 역시 G7 참석 등 해외 순방 때문이겠죠. 네, 순방 효과죠.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내에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외신이라든지 해외 순방 결과 G7부터 했던 거기서 좀 집중적으로 좀 조명된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컨벤션 효과는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예, 먼저 정당 지지도 말씀드리면서 부정하겠습니다. YTN 리얼미터 좋습니다. 국민의힘 39.1%로 지난 주간 대비 1.1%포인트 상승하였고요. 더불어민주당은 0.5%포인트 하락한 29.2% 보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MBS 조사에서는 32%로 지난 주간 대비 2%포인트 상승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29%로 지난 주간 대비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예. 송 기자님 어때요? 인석 컨벤션 효과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보입니까? 네, 뭐 당분간은 이제 컨벤션 효과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일단 이준석 대표가 뭘 하든 여야의 관심이 다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만 새로 뽑은 당대표가 뭘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준석의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준석이 내놓는 메시지가 이준석 돌풍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반응을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는 어떻게 접목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계속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6월이랑 7월은 당분간 좀 가지 않을까 정당에서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보태자면 국민의힘 상황인데 사실 지금 국정 이제 4년차에서 5년차 접어든 시점이지 않습니까? 역대 정권을 보면은 국정 5년차에는 대통령 평가보다는 여당 정당 지지율이 더 상회를 했습니다. 이번 이제 문재인 정부 5년차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국정평가가 여당 지지율보다 높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지지율을 끌고 올라간 힘은 당과 후보들인데 여전히 이제 대통령이 이제 더 10% 이상 포인트 좀 상승하고 있는 것. 이것도 좀 이채로운 거예요. 물론 진보 다당으로 해서 이제 뭐 정의당,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당이 좀 분산된 효과도 있지만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민주당이 계속 좀 답답한 흐름, 늪에 빠진 것처럼 그런 끊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지난번 12명 출당 권고도 칼은 씩씩하게 뽑았지만 결과는 없고, 지금 경선 연기론이 뭐 이게 어떻게 결론 나든 그게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에게 하등 도움될 만한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런 걸 자꾸 소모적으로 좀 버리고 있는 점들. 부동산 정책 가지고도 그래서 당내 혼선 아닌 혼선,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결국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경선 기획단이 이렇게 답답한 흐름을 좀 꺼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될까, 이 문제인데 원래는 어저께 이제 경선 기획단 구성 인선이 좀 발표되기로 했는데 좀 미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민주당에서 그 경선 기획단 구성 인선 방식 이와 관련해서 고심이 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송영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경선 연기냐 아니냐 결정 못 짓는 것 같습니까? 안 짓는 것 같습니까? 저는 좀 안 지었다고 기자들이나 의원들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경선을 지금 좀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연기할 것인지 그대로 치를 건지를 마치 당연히 정해야 되는 것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논의를 해서 경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런 상황이 없으면 그냥 경선을 원래 정해진 시기에 치르는 게 맞습니다. 오늘 송영길
대표도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죠. 예.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경선을 연기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할 때도 이제 당권-대권 분리 조항에 따라서 원래는 1년 전에는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당직을 맡을 수 없는데 이제 그것도 한번 조항을 바꿨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4.7 재보궐 때도 당원 당규를 고쳐서 출마했다가 참패한 경험이 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좀 과연 손을 대도 되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예. 자, 수술실 CCTV 보안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국민들은 80% 이상이 찬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민주당이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호재를 잡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드린 여론조사가 이게 답을 해주지 가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작년 7월 22일 TBS 의뢰로 저희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리얼미터 CCTV 설치 의무화에 관련된 주제였는데요. 수술실 내 범죄 행위 방지와 신뢰도 제고 등의 이유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3.8%가 나왔고요. 예. 사생활 침해 및 의료 행위 위축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10.9% 나왔습니다. 예.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경기도가 한국리서치와 함께 작년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경기 도민, 이건 전국 대상이 아니라 경기 도민이기 때문에 예.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좀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 결과 수술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는 응답이 93%. 어허. 그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그 시민들, 국민들에게는 CCTV 이게 설치를 과연 논쟁할 거리냐. 예. 이 여론조사에서 뭐 80%의 수치, 90%의 수치는 뭐 무능한 만화한 이야기. 예. 당연한 이야기 예. 아니냐. 뭐 그렇게 좀 가름하겠습니다. 예. 뭐 이 대표가 여론조사 보고 정치하냐 뭐 이렇게 반발도 했습니다만 민주당으로서는 호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딱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사실 이 법안은 논쟁 자체가 처리는 계속 안 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특정 단체만 반대를 하는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이나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그 특정 단체와 이제 동일시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대하는 첫 번째 정책 논쟁이 과연 이거 CCTV였어야 하느냐 이제 이런 좀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제 굉장히 비판받는 지점 중에 하나가 분열의 정치를 한다. 예. 뭐 여성 남성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이런 분열의 정치를 하는 부분을 파고드는 그런 정책 법안을 들고 논쟁을 걸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 CCTV 수술실 CCTV가 거의 이제 뭐 하나의 브랜드처럼 돼 예. 있는데 이 부분을 갖고 그래서 첫날 페이스북에서 실망입니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 이준석 대표가 요거를 민식이법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쳤어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여야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어떤 그런 SNS상에서 크게 회자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딱 메시지를 압축하는 능력은 있다.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나왔습니다. 근데 손 기자가 특정 단체만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의사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의사들 반대하는데 의사들과 국민의힘 이준석과는 이제 연계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이준석이 기득권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묘하게도 이준석 대표의 동생이 의사예요.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의 대표적인 이게 정책이고 공약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니까 아마 민주당에서 이걸 좀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올지 좀 두고 보고요. 이재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주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도 한번 볼까요? 이번 주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발표했죠. MBS 조사. 차기 대통령 가문은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에서 이재명 지사 25%, 윤석열 전 총장 24%, 이낙연 대표 전 대표 7%, 안철수 3%, 홍준표 전 무소속 의원 2% 각각 보였습니다. 예. 뭐 일주일 전과 크게 차이 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지난주는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24에서 이번 주 24, 이재명 지사는 24에서 25, 쏘쏘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조사에서 뭐 전체 후보를 다 한 건 아니고요.
민주당 내에서 선호도 조사했는데 박용진 의원이 상당히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사 개요 말씀드리자면 6월 11일, 10일 이틀 동안 KSOI가 TBS 의뢰로 전국 1,00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객관식 저희들 여론조사를 보면은 주관식이냐 객관식이냐. 객관식에서는 후보 제시되는 군의 숫자와 누구를 제시했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보자면 내용인즉슨 범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이재명 지사가 31.6, 이낙연 전 대표 15.0, 박용진 의원이 6.1% 나왔습니다. 예. 추미애 전 장관 5.5, 심상정 의원 4.8, 3위로 도약 내지는 저희들이 보통 5%를 이렇게 고려 대상군이라고 합니다. 그 예. 5%는 그 후보군으로 인식하는 수치라고 보는데 박용진 후보가 5% 선을 공격적으로 뚫고 나온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언론에서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을 빅3로 불렀는데 최근에 한 2개 조사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정세균 전 총리를 앞서더라. 이건 이준석 효과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정세균 전 총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부분일 것 같아요. 오늘 또 공식 출마 선언도 했는데. 네, 오늘 공식 출마 선언도 했는데 일단 악재가 좀 계속된 게 지난주에는 이제 가장 최측근 안교백 의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조금 캠프가 며칠 동안 활동을 못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출마 선언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오늘 행사장에 굉장히 특이한 글씨체로 강한 경제 대통령 정세균이라고 이제 써붙여서 현장에 갔던 기자들이 대체 저 폰트는 뭐냐라고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게 좀 젊은 감성과 정세균이 가진 그 정치적 중량을 합체한 그러니까 뉴트로를 표방한 을지로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을지로체. 예.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과연 빅3가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요 구도를 계속 빅3라고 해야 하느냐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아서 고심이 많을 텐데 어떻게 지지율을 끌어올릴지 한번 지켜보고요. 한국일보가 여야 지도자들 호감도 조사를 했던데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호감도는 1등에 나타났고 이 비호감도 조사를 하면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이 거의 비슷하게 1, 2등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저희들이 지지율을 보는데 그 선거에서 보는 주요한 4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도입니다. 예. 두 번째는 호감도. 세 번째가 지지도. 마지막 하나가 더 뭐냐면 충성도입니다. 아하. 계속 지지할 거냐. 예. 이제 한국일보 오늘 MBS에서도 똑같이 이제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아무튼 한국리서치 조사가 조금 이제 더 이렇게 좀 심도 있는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에서 보면은 이재명 지사 호감도가 49.0, 예. 비호감 41.5. 그 다른 후보군들 보면은 유일하게 다른 후보군 대비 유일하게 호감도가 높은 후보. 예. 이를테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호감 30.4, 비호감 56.3. 예. 정세균 전 총리 호감 25.4, 비호감 57.2.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호감도가 18.7%. 예.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그만큼 이제 결국 그 지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후보에 대한 호감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이 좀 섞일 때 이제 지지율이 좀 포텐이 터진다라고 하죠. 예. 그걸 또 포텐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지표 중에 하나가 호감도예요. 그래 봤을 때 지금 그 추미애 전 장관 비호감의 벽 상당히 좀 넘기가 좀 빡빡한 수치 아니냐. 좀 그렇게 좀 평가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지지율로는 윤 전 총장에게 조금 뒤지는 걸로 나옵니다만 호감도에서 앞서는 걸로 나오니까 좀 희망을 갖고 있을 텐데 송 기자님 이재명 지사는 대선 출마 선언을 언제 한답니까? 오늘 정세균 총리는 했고. 네, 일단 날짜랑 장소는 고민 중인데 왜냐하면 내일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경선 연기 부분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대선 기획단을 만들면 이제 그 일정을 봐서 조금 천천히 움직일 예정입니다. 2017년에는 이제 상징적인 출마 선언 장소로 본인이 소년공으로 일했던 공장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었고, 예. 이제 이번에는 사실 그때보다 조금 더
본선에 좀 가까운 상황이잖아요. 지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본선에서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자기의 득표력 또 확장성을 보여줘야 하는 장소를 택하기 위해서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장소야 각 캠프에서 고심해서 결정하겠죠. 다만 날짜를 언제 하느냐는 각 캠프가 눈치 싸움을 벌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도 그렇고 이재명 캠프도 그렇고 서로 늦게 하려고 할 거거든요. 늦게 해야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언제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송 기자한테. 네. 윤 전 총장은 여의도에 사무실 차린다고 하는데 차렸어요? 아직 차리지 않았고요.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의도에 공유 오피스를 얻거나 아니면 이제 광화문에 사무실을 얻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 대선 캠프는 보안이 생명이거든요. 예. 공유 오피스에서 캠프 그렇네요. 활동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지훈 서울신문 기자,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